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별책 불어. 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최초의 주식회사가 생긴 이래 끊이지 않았던 의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 회사란 무엇일까? 처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돈을 더 쉽게 벌기 위해서 사람과 자본이 뭉친 조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계가 분명한 돈과 책임은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본 전제였습니다. 자신이 낸 돈만큼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었으니까요.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이런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은 1962년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자신의 책에서 불멸의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유일무이하다. 그것은 이익 증대다. 기업의 존재의 의의를 수익 극대화라고 본 거고, 이건 오랫동안 회사에 대한 정의이자 주식회사의 사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인재들을 모으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 회사들이죠. 이들은 회사 이해관계 집단,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종업원, 채권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한 기업들도 이런 트렌드를 쫓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고 경영자, CEO가 아예 경영자인지 시민운동가인지 모르겠다는 기업까지 출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트레일블레이저의 주인공, 세일스포스 마크 베니오프가 그 주인공입니다. 성공을 예감하는 지적모험,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1년 넘게 여러분들께 책 읽어드리고 있는 책 읽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가능하다면 평생도록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트리 광명수 씨 인사해 주시죠. 네, 그 옆에서 평생도록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책부록의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공지능 AI란 무엇일까?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선 AI예요. 하지만 별책부록 AI는 딥러닝을 통해 바르고 예쁜 말만 쓴답니다. 저런 말씀을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공지능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네. 여성, 동성애, 혐오 발언, 또 개인정보 유출 같은 논란에 휩싸여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결국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는데, 저희 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I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용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종국적으로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AI는 그런 논란에 휩싸일 만큼 무례한 아이가 아니고, 그럼요. 지식만 습득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죠. 바르고 예쁜 말만 쓰는 AI입니다. 바르고 예쁜 말. 갑자기요? 예. 자, 지난주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 제너럴 일렉트릭 G2를 세우며 경영의 대가로 불린 잭 웰치, 60년 비즈니스 노하우를 담은 잭 웰치의 마지막 강의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특히나 리더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먼저 박윤선님, 리더 중에는 힘들다는 말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면 나는 더 힘들다고 하고, 예. 문제를 말하면 시간 끌면서 누군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정말 최악이죠. 그러네요. 해주셨고, 1539번님, 최고의 리더는 직원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나아가 직원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해주셨네요. 그 박윤선님 지적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실제로 많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근데 한때 제가 삼성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자가 어렵다고 해서 조직을 끌고 나가는 동력을 만드는 건 괜찮은데, 실제로 잘 나가는 기업이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처럼 잘 나가는 기업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망할지 모른다, 이대로 나태하게 있으면
발전이 없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정말 어려운 기업이 그 기업의 리더가 우리 곧 망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진짜 망해요. 그러니까 그건 차이가 있으니까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리더가 모든 겁니다. 근데 잭 웰치는 그 시절의 최고의 리더일 수 있었던 건 그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사업부와 인재를 구분해서 이거는 최고다. 이거는 최고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버린다. 이렇게 구분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 당시로선 상당히 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였다고 볼 수 있겠죠.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 또 기업 경영 관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엄혜령님 역시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재 경영은 너무 어렵네요. 물론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겠지요. 해주셨고 1003번님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복지제도와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셨고 6788번님 잭 웰치가 주도한 식스 시그마 문제의 본질은 오로지 수치에만 집중하고 관리만 주창했기에 망한 게 당연한 경영 방법입니다. 해주셨는데 식스 시그마라는 게 100만 개의 제품 중에서 3-4개 분량만을 허용하는 그런 품질 관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 쇠락의 길로 인도를 한 단초를 제공한 거 그렇게 맞을까요?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식스 시그마 운동은 잭 웰치가 주도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용을 했는데요. 불량품 줄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식스 시그마 정도의 불량률만 허용하는 일종의 아주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이 혁신이 중시되는 시대에는 조금 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기업이나 산업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지금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동일한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싸고 품질 좋게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이니까 식스 시그마의 불량률 줄이고 혹은 최고 효율의 관리라는 건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 잭 웰치가 지나치게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집중했던 게 과연 혁신이 중시되는 지금 시대에 맞느냐 뭐 이런 건 의문의 여지는 있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저는 아직도 잭 웰치의 경영 철학이 흘러간 옛 노래는 아니다. 네. 트로트처럼 부활할 여지가 있는 노래다 이렇게 네, 믿습니다. 예. 그리고 유인숙님 예. 월화선 이 말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워라벨, 월화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과 삶의 균형을 잡겠다는 게 워라벨이고 그래서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라벨 열풍이 불었죠. 네. 최근 한 10여 년 가까이. 근데 이 잭 웰치가 얘기하는 건 균형이 쉽지 않다. 무엇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삶의 질까지 누리려는 생각은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논란도 많았지만 선택의 문제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일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고 삶의 질만 누리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독하게 못 사는지 자책할 따름입니다. 일을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성과가 없네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풀기 토크. 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세계 최대의 CRM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회장이 쓴 경영 철학 트레일블레이저 읽어볼 텐데 예. 이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국내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코리아라고 주로 세일즈포스 코리아.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낯설게 느끼실 것 같은데 예. 일단 CMR을 중심으로 CRM. 네.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용어부터가 네, CRM 어렵죠. 너무 어렵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회사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없죠, 박명수 씨? 저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했거든요. 네. 근데 기업 가치가 워낙 커서 실리콘밸리나 미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네. 일단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회사는 아니고 B2B 네. 그 기업 고객을
거느린 회사이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은데 이 회사의 업종 자체도 어렵잖아요. CRM이라는 게 어려워요.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하도 유행하니까 잘 아시는데 Customer Related Management라 그래서요. 고객 관계 관리라 그럽니다. 네. 마케팅에서 이게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고객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제품을 사주는지 관리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일일이 매장에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컴퓨팅 능력 같은 게 늘어나면서 이걸 다 빅데이터로 관리를 하거든요. 최근에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보실 거예요. 박명수 씨도 어느 은행에서 무슨 카드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니까 뭐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네. 확인이 되더라. 이런 것처럼. 통계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게 빅데이터로 고객 관계 관리한 결과거든요. 네. 고객들의 동향을 다 알고 있는데 알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 된 거예요. 기업 마케팅 활동 중에 네. CRM이라는 게.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냐? 이건 뭐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이니까 어떤 다수의 물방울이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듯이 다수가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 걸 클라우드라고 그러잖아요. 클라우드 무슨 핀테크 쪽에도 이런 게 있고 투자라든가 펀딩도 있고. 근데 이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그래서 기업이 그런 엄청난 고객 자료를 다 수집해서 모아서 자사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공간에 보관하는 거예요. 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방식으로 뽑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처음에 CRM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 관계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걸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서비스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영역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기업이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지원하고 풀어주는 종합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규모를 보니까 굉장히 커졌어요. 1999년 3월에 지금 우리 저자인 마크 베니오프라는 오라클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독립해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9만여 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고 직원도 한 5만 명 가까이 되고요. 기업 가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230조 원. 그러니까 주가가 상장 당시 $80에서 3배가량 뛴 상태인데 네. 굉장한 기업이 됐는데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네. 숨겨진 기업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중요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별책부록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인 것 같은데 예. 세일즈포스 창업주의자 또 현재는 공동 CEO기도 한 또 책을 쓴 사람이죠. 마크 베니오프가 실리콘밸리 기업가들 가운데서도 조금 좀 독특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눈에 띄는 존재. 어떤 면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네. 하나는 이 정통 뉴스 쇼에는 뭐로 등장하냐면 이분이 트위터로 자기 입장을 아주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아주 유명해요. 책에도 나오죠. 예, 네. 막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얘기를 해버리죠. 하는. 네. 네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 농구팀이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라는 그 농구팀 경기를 중계할 때 보면 190cm가 넘는 큰 키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키운 사람 하나가 춤추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분이에요. 네. 이분이 거기 광팬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장면으로 많이 잡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건 이분이 기업 경영자로선 드물게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잘 밝혀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계의 트럼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트럼프처럼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입장을 밝히니까. 근데 입장은 트럼프와 정반대예요. 트럼프를 공격하는 쪽에 서 있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샌프란시스코만이라고 불리는 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 출신이고 이쪽은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업가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트럼프하고 종종 부딪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게 2016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민 정책을 엄청나게 강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격리되고 하는 네.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아주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발했고 모든 언론에서 실리콘밸리의 입장을 대변해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맞섰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등장했죠. 또 하나 유명했던 게 인디애나폴리스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 지사가 있는 회사에서 그 당시 지금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라는 강경한 보수 주지사가 차별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 주에서. 어떤 차별이냐면 미국에서 이슈가 됐던 쟁점이 2017년에
자영업자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흑인이나 무슬림이 들어왔을 때 나는 물건을 안 팔 권리가 있어 네. 라고 주장하는 차별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걸 허용하는 일부 주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보수적인 주에서 이거에 아주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결국 마이크 펜스 주지사가 물러나게 만든. 네. 왜냐하면 우리 회사 옮길 거야 하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유명해지고 또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데인데 도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숙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한 10,000여 명이 있는데 노숙자들한테 집을 지어주자는 운동을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부부가 같이 하거든요. 이걸로도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어떤 뭐 진보적인 실리콘밸리 출신의 기업가이긴 한데 거기서 더 나아간 한 발 더 나아간 선봉장 같은 이런 기업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네. 정부에 반하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게 기업가의 CEO로서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한 존재라고 말을 할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트레일 블레이저라는 뜻은 트레일, 길, 블레이저,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개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기업가로서 특이한 애가 아니라 기업가 혹은 기업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다른 기업가들과는 다르죠, 색깔이. 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트레일 블레이저,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롤모델들. 이 사람을 키운 자기의 롤 모델이 책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AI도 네.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AI들의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죠. 바르고 지식으로 충만한 예쁜 바로 예쁜 말만 쓰는 네네네. 재미없다고 도태당할까요? 예, 아버지는 일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었어요. 6개 체인을 그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 거느린 스튜어트 어페럴이라는 이제 옷 회사를 운영했고요. 네. 아버지를 보면서 야 이게 비즈니스야 하고 환멸을 느껴요 아들은. 왜냐하면 그 6개를 운영하고 거기에 옷 재고들을 갖다 주고 혹은 처리하고 하는 그 과정에 매몰돼서 모든 걸 전부 혼자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장부도 심지어 다 네. 자기가 하고 하면서 이게 비즈니스라면 참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느낄 만큼 비즈니스를 강박적으로 수행했던 아버지였죠. 그걸 보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돕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시작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 벤처 아이디어의 배경이 된 인물로 꼽았고요. 네. 외할아버지도 또 유명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찾아보죠. 네. 이 변호사인데요. 네. 판례 집에도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건 저도 기사에서 읽은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판례 집에 등장해서 요즘 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얼마를 지불해달라 이런 거 할 때 미국에서도 정신적 피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네. 이걸 만들어낸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유명한 변호사인데 또 이분이 시 행정에 참여하면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트라는 초고속 열차, 도심 초고속 열차가 있는데요. 이게 요즘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 생기고 있는 건데 베이 에리어 래피드 트랜짓이라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이걸 보면서 진보적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자기 롤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어떤 자기 확신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롤 모델도 많았는데 학창 시절에는 이분이 이 아인슈타인에 빠져가지고 창업을 하고 나서도 회사 곳곳에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걸어놓을 만큼 네. 흠모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할 때 AI가 답을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요. 이 이름이 EVA라고 해서 유명한데 아인슈타인 보이스 어시스턴트라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만들어요. 그 이름도 아인슈타인으로 할 만큼 좋아했고 또 국내도 이제 굉장히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틱나탄이라는 네네. 선불교 그 불자가 있잖아요. 그분을 흠모해서 실제로 그 동양 사상 중에서도 선불교 쪽에 관심이 네네. 많고요. 그 영향은 또 스티브 잡스가 어느 정도 준 것으로 책에는 네네. 이제 나와 있죠. 명상도 하고 네, 이런 모습들 요가도 하고.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마크 베니오프를 발탁해서 키운 게 레리 앨리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오라클이라는 회사 창업자이자 CEO인데 사실 본인을 키워준 거는 레리 앨리슨인데 이 책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좀 짧게 언급한 반면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는 좀 경외감을 표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으로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배신감 느낄 수도 있고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그 독특한 회사예요.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 회사를 통해서 빌 게이츠의 비즈니스 라이벌로 떠올랐고 얼마나 둘이 서로 증오했느냐 하면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빌 게이츠를 약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서 쓸모가 없게 된 미그기를 사가지고요. 그 빌 게이츠 집 위를 고공비행하면서 유리창을 다 깨트려 놔요. 그럴 정도로 다르죠. 이 레리 앨리슨은 아주 과격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네. 또 일본의 사무라이를 좋아해서 막 그 일본 옷 입고 일본 검 차고 언론에 등장하기도 네, 하는 약간 독특한 인물인데 그러네요. 이 사람이 이 마크 베니오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사상 최연소 부사장으로 발탁을 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서 그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마음속에는 학창 시절부터 스티브 잡스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네. 자기 멘토로 삼아서 계속 애플에서 원하는 뭐 젊은 대학생 중심의 경연 대회도 참여를 하고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요. 자기 멘토로 삼고 창업은 한 후에도 어려움에 닥치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를 더 좋아했는데 더 재미있는 일은 이 레리 앨리슨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냐면 최근에 이 실리콘밸리가 자기 뜻대로 잘한다고 안 된다고 화가 나서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해 버려요. 그래서 선을 긋게 되는데 특히 지난해에 영업 분야도 비슷하게 겹치는데 오라클도 기업에 IT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처음에는 CRM이라는 특정한 분야긴 했지만 비슷해지고 또 지난해는 자기가 떨어져 나온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증시해서 앞질러요. 네. 그러니까 이 청출어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리 앨리슨은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뭐라고 한 적은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약간 찜찜한 구석도 있지 않을까. 네, 네. 내가 이렇게 키워졌는데 스티브 잡스만 좋아하고 또 심지어 나를 앞질렀어. 네.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책을 읽은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본인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고 예. 지금 마크 베니오프의 이 멘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요즘 멘토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강의도 많고 근데 청년들이 사실 멘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장에 가서 그런 질문들을 받잖아요. 혹시 예. 뭐 멘토가 있는지 어떤 사상을 따르는지 쥐어짜내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나에게 맞는 좋은 멘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내가 가려는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닮고 싶은 인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좀 멘토로 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 질문이 면접에서 꼭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면접위원으로서 듣기 싫은 답은 오. 뭐 오답이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나 멘토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했다고 느끼는 답이 되게 이제 부모님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이 형편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 네. 나름대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잘 키웠으니까 좋은 멘토가 될 법합니다. 마크 베니오프도 본인의 네, 어머니와 당연히 아버지, 그렇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멘토라고 그런데 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밖에 없는 것처럼 들리는 얘기예요. 부모님한테 좋은 영향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다른 멘토는 어디에나 널려 있기 때문에 네. 멘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참고로 국내에 있는 모든 AI는 우리 AI를 멘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네. 개인적으로 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멘토로 답변한 이제 면접자들 중에 네. 기억에 남을 만한 혹시 김방희 소장님이라고 말했던 그런 분은 없었고요. 아, 예.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주신 분 처음엔 나를 괴롭힌 줄 알았는데 어허.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나를 성장시켜 주신 거더라. 네. 그게 멘토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나를 잘 배려해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나를 혹독하게 대하더라도 가르침을 많이 준 분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멘토에 대해서 앞으로 더 멘토를 찾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진지한 대답처럼 들리더라는 조언을 해드린 겁니다. 진심으로 느껴져서 네.
AI는 아까부터 감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르고 예쁜 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가지 가치.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아까 트위터나 현실 참여, 사회 참여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자기 변덕을 트럼프처럼 보여주는 건 아니다. 자기의 소신이자 자기가 창업한 기업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가치가 가치를 낳는다. 네. value of value, 가치의 가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정립하고 그걸 실제 실행을 하다 보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기업의 영업 실적으로 나타난다. 수익 같은 걸로. 그래서 가치가 가치를 낳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가치의 네 가지는 우선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뢰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PC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다가 휴대폰으로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듯 기업 경영자도 마찬가지. 그렇죠. 저도 요즘 뭐 PC를 들여다보게 되질 않으니까. 그럼 PC를 모바일 기반으로 다 옮기는데 팀을 꾸려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신뢰를 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엄청 짧은 기간에 임무를 완성해야 된다는 압력은 가중시키면서도 그분들을 철저하게 믿어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고 또 2016년에 이 회사가 트위터를 인수할 뻔해요. 본인은 인수하려고 해요. 그리고 인수할 거다 하는 소문도 파다했고 찬반이 많았어요. 외부에서는 흥미롭게 지켜봤지만 내부에서는 반대가 많았어요. 자기 경영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했는데 자기 확신을 믿고 계속 가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막판에 생각을 바꿔요. 내가 훨씬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그게 오를 수 있겠다 그러고 그 트위터 인수를 포기하거든요. 큰 결정이었는데 네. 지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고 봐요. 외부에선 엄청나게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지만 그런 점에서 신뢰. 두 번째는 고객이 기업이잖아요. 기업을 돕는 일이니까 고객 성공이 핵심이에요. 이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이. 내가 돈을 받고 비즈니스 솔루션을 IT로 제공해 주는데 그 기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도 망하는 거니까 고객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길게 나오는 게 2013년 메릴 린치라는 투자은행이 니네 서비스 안 써. 그거 써보니까 불편하대 하는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돈과 시간을 들여서 풀어주려고 사람을 아예 그 회사로 보내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불만을 접수를 하고 수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진짜 불만이 뭔지 그쪽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막연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고객사인 메릴 린치가 업무를 이렇게 바꾸면 훨씬 효율적이 될 텐데 한 걸 발견해서 조언해줘요. 네. 그러면서 업종이 CRM에서 전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업체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은 미국 그 포춘 500가 이제 미국 기업 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10개 기업 가운데 9개에 가까운 8.7개 기업이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고객 성공이고 또 하나 혁신이라 그래가지고요. AI가 등장해서 주요 기술이 되니까 바로 2016년에 모바일로 옮겨오고 나서 AI를 접목시켜요. 지속적인 혁신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이게 세 가지 가치고 또 하나가 이제 평등이란 보통 기업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은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녀 평등, 뭐 흑인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흑인, 백인 평등 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의 진짜 강점은 여성 임원들이 와서 남자와 여자 간의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주장하면 우리 회사는 나부터가 그러지 말자고 하는데 그럴 리 없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조사를 시켜요. 있는 게 확인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했거든요. 네. 흑인도 이 회사가 언제 욕을 많이 먹었냐면 2017년, 18년경에 왜 블랙 라이브 매터라 그래서 흑인 차별 반대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경찰 공권력 때문에 흑인들이 죽고 나서 그때 막 그 CEO인 마크 베니오프는 트위터로 그 운동에 동참했는데 회사는 보니까 흑인을 고용한 게 2%밖에 안 돼요. 그 당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흑인 거의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성을 해요. 그때. 네. 그래? 우리도 거기서 혹시 차별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끝없이 평등 추구하죠. 그래서 네 가지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일종의 맹세를 한 거죠.
아무래도 본인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렇죠. 같거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예. 포춘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또 그렇죠. 피플즈가 뽑은 배려하는 기업 1위에도 꼽힌 게 아닐까 싶어요. 일하는 직원들도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부 자료긴 한데 책에 잠깐 등장하는데 왜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느냐. 세계 1위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네. 니네는 그냥 나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라 그게 1위라면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게 1위라면 2위 답이 훌륭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다니는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 가서 설령 월급이 많은 편이지만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도 예.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고 있는 본인들만의 기업 사원이라든지 목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도 성공한 기업이다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업들 비전이라고 하면은 사실 가치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어떤 일부 여성 임직원이 네.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하고 최고 경영자를 찾아가요. 우리로 치면 오너를 찾아가서 항의할 수 있을까요? 항의하는 것도 불가능하려니와 네. 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훈이라는 건 다 있어요. 사훈으로 신뢰, 그쵸. 급훈, 네. 교훈처럼, 네. 가훈처럼. 그거는 그냥 말이고 그리고 뭐 드물게 뭐 기부를 하기도 하죠. 네. 큰 나라에 재앙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지원금도 내고 하죠. 그것과 달리 이 회사의 경우는 아예 이런 것들이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라 제도화돼 있어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는 이 네 가지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고객이 있어요. 최우선이다. 뭐 이런 이런 추상적인 많잖아요. 말과는 좀 다르다. 고객이 최우선이다 했는데 고객한테 실상은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대하는 거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화돼 있지 혹은 문화로 돼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가치들이 문화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저희가 또 잘 나가는 기업의 경영 방식들을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점점 읽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보이는 게 직원을 위한다라는 마음이 좀 공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규칙 없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희생을 당해도 좋아, 희생을 좀 강요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우리도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한때 가장 많이 했던 그룹이 세계 3위까지 올라섰던 대우 아닐까 싶어요. 대우 가족이라고 늘 했거든요. 오. 근데 지금 이 세일스포스라는 회사도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가족 가치 중에 하나가 가족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럼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을 때 잘 대우해주기 위한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여성들이 좀 참아. 남자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해라든가 이런 식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가족이었고 네. 근데 여기에서 가족의 개념은 좀 다른데 그 얘기도 좀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 네. 부분을 살펴보죠.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 오하나. 이게 잘 모르시겠죠? 영어 단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닌데 그러게요. 예, 하와이 고유어입니다. 하와이 고유어가 있어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키아누 리브스라는 영화 배우의 이름도 하와이 피가 섞여 있으니까 거기가 하와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유어인데 오하나가 가족인데요. 일반적인 패밀리보다 조금 확대된 넓은 의미의 가족을 오하나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마크가 하와이를 너무 좋아해서 집도 거기 있어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자주 드나드는데 이 책에 보면 도요타라는 굉장히 중요한 떠오르던 자동차 기업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협상했던 장수도 자신의 집에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넓은 의미의 가족이라는 걸 이 회사 직원들, 임직원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우린 가족이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회사 수련회를 하와이 코나 지역에서 해요. 이게 또 이 회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소비자가 아니라 고객이 기업이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해. 거의 무슨 다단계 기업처럼 행사가 많아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행사하면 막 떠들썩할 정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화목한 가족이네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데 유일하게 하와이에서 특히 신입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해요. 아, 최고예요. 네. 하와이에서 하면 좋겠죠. 그럼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행사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독특해요. 뭐 공동의 헌신을 확인하는 절차라든가 캠프 비웰이라 그래서 잘 먹고 회생하고 행동하고 번성하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아까 명상 요가도 했습니다만 네. 선불교 영향에 따라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1년에 한 5천여 회니까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거 말고도 비즈니스를 비공식 만찬 중심으로 많이 해서 고객의 CEO들하고 밥 먹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업종 특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또 하나 이 오하라와 관련된 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미국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만의 67층짜리 본사를 포함해서 미국 전체 굉장히 그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빌딩 꼭대기가 보통 우리 회장님 집무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는 좀 달라요. 오하라 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오하라 공간이라는 걸 맨 꼭대기에 만들어서 모든 임직원들이 거기 와서 그 경관을 즐기면서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탕비실이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거기로 즐기러. 네. 그리고 주말에는 비잖아요. 거기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와서 언제든 개방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가족 문화죠. 역시나 본인의 가치를 거기에 다 투영을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네요. 아까 헤이스팅스의 규칙 없음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예.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와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직원을 각자가 이기적으로 군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그렇죠.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이라는 책으로 돌아가 보면 네. 슈퍼스타가 아니면 인정 안 하잖아요. 네.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두둑하게 퇴직금 주고 내보내는 쪽이잖아요. 인재 밀도를 높여라. 그러니까 슈퍼스타 중심으로 회사를 꾸려나가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내보내라는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때 네.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만은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 가족 오하라로 대하면서 끌어들이는. 근데 이 책에도 나와요.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구성원들을 훨씬 더 배려하는 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네 번째 키워드 111 모델. 이게 사실은 이 회사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이에요. 네. 원투원 혹은 뭐 트리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0년 99년에 설립해서 바로 200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회사 자본, 회사에서 번 돈의 1%, 제품의 1%, 그리고 직원 업무의 1%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쓴 돈을 보니까 아마 지금 조금 더 됐을 텐데 이 책이 나온 게 19년에 나왔으니까 20년에 나왔습니다만 책 마무리는 19년에 했으니까 네. 3억 달, 한 3, 4천억 썼고요. 우리 돈으로. 400만 시간 이상을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했고 또 제품의 1%를 환원한다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솔루션 IT 프로그램들을 무료 혹은 굉장히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시민사회단체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그 시민사회단체들은 다 이걸 써요. 그렇게 이제 기여를 해왔고요. 이쪽에서 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가운데는 우리나라에서 좀 본받을 만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에 많이 참여해요. 특히 중학교가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인데 중학교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많이 결정되는데 너무 방치된다. 물론 돈 많이 내고 하는 사립학교는 다르겠지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그 재능 빼어난 아이들을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방치 상태로 몰고 간다 그러면서 중학교에
돈도 투자하지만 여기서 멘토링 작업을 많이 해요. 네. 여기 IT 기술에 해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다 아이들하고 멘토 관계를 맺어서 가르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주목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고요. 이걸 더 넓혀요.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플래지 1%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동참해달라. 그래서 구글도 여기 동참을 네, 하거든요. 네. 1%를 사회를 위해서 쓰는 사람, 직원의 시간, 제품을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흥미로운 건 이거였어요. 책에 등장하는데 종업원들이 억지로 가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수해 벌어지면 대기업 직원들이 일촌 일사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가기 싫은데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돼 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각자 원하는 네. 대로. 근데 열에 9명 가까이 88%가 자기들은 가고 싶어서 이 회사에 왔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진 않죠. 이익을 많이 내는 아무리 이익이 많더라 하더라도 자원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제 친구들 보면은 회사에서 같이 자원봉사 나가고 또 기부하는 문화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운동이라고 보면 될까요? CR이라는 부서가 생겼어요. Corporate Responsibility, 뭐 기업 책임 혹은 SR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이름은 다양합니다만 네. 이런 부서가 생겨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긴 하는데 이 회사는 이렇게 자원봉사나 기부라는 게 처음부터 창업 당시부터 워낙 문화가 됐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도 잘 짜여져 있고 기꺼이 거기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하고 또 탑다운 방식으로 경영자가 하자고 하니까 사실은 좀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지만 그냥 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5번째 키워드, 초심자의 마음과 백지 한 장. 저는 꼭 뭐 거대한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어도 이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태도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가끔 하는 일이니까 네. 그 키워드로 꼽아봤는데요. 번아웃이라는 게 와요. 미친 듯이 일하다 보면 자기를 너무 불태운 것 같고 대부분의 기업가나 직장인은 휴가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휴가를 다녀와도 저 자신도 그렇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 사람은 두 번의 큰 변화를 겪는데 한 번이 오라클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창업해야 되겠다. 내 가치와는 조금 다르다 하고 튀쳐나왔어요. 첫 번째 네, 번아웃 네, 네. 때는. 근데 두 번째 번아웃이 닥치는데 세일스포스로 막 불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너무 지쳤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15일간의 휴가를 떠나요. 이걸 디지털 디톡스 기간이라고 휴대폰 아예 놓고 연락이 두절되도록 하고 만약에 정말 회사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같이 떠나는 가족 휴대폰으로 꼭 필요할 때 연락해라. 세상과 단절되게 예. 살아보는 거죠.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연락이 닿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초심자. 내가 이 회사를 창업한 이유는 뭐였고 그리고 뭘 하고자 했던가. 그러면서 백지 한 장을 꺼내서 거기다 V2MOM이라는 걸 써보라는 거예요. 네. V2MOM. 이게 뭐냐면 비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걸 했을까? value, 가치. 또 M.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 거지? method. 그 다음에 장애물은 뭘까? 뭐가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M은 그걸 어떻게 측정하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런 걸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휴가를 다녀오건 뭘 하건 간에 그대로 번아웃된 상태가 지속되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렇게 백지에 나의 초심을 써보면서 그때로 돌아가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인간 트리로서 고심스러울 때는 백지 한 장을 꺼내놓고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나. 이 V2MOM이라는 걸 쓰면서 다시 한번 장기적인 목표는 뭔가. 트리를 뒤집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해 당사자 이론과 5차 산업혁명론.
이 마크 베니오프가 세계적인 유명세를 가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2002년에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와 경제계 거물들이 연초에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 모여서 그 해에 글로벌 정치 경제 어젠더를 찾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글로벌 영 리더 그룹에 그야말로 간판격으로 뽑혀요. 연설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는데 우리 재벌 오너 일가가 가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사실 돈 많이 내면 네.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처럼 주목받아서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당시부터 상당히 발언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책에도 등장합니다만 다보스 포럼을 만든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하고 우정을 쌓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경영자가 되는데 이 클라우스 슈밥은 다보스 포럼으로도 유명하지만 경영학에서 이 이해 당사자 가설이라는 이론이라는 걸 내놔요. 그게 뭐냐면 주식회사에 대한 정의를 바꾸자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주주가 주인이니까 주주를 위해서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하고 나서 많은 이익을 내고 그걸 돌려주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것이다. 이해 당사자가 누가 있습니까? 종업원 있죠. 채권자들 돈 빌려준 쪽도 많잖아요. 주주만이 아니다. 네. 소비자 있죠. 또 지역사회도 거기에 속한 지역사회도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이해에 조금씩 기여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을 제시하고 많은 공감대를 얻어요. 네. 이걸 이제 수용하게 돼요. 이 마크 베니오프가.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사람은 5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까지 4차 산업혁명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 혁명이 3차였고 지금은 IT 기술과 사회 모든 분야, 제조 생산까지를 포함하는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혁신을 해나가는 4차 산업혁명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IT 기술을 포함해서 아주 발전한 기술들,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이걸 공익 목적의 발전에 쓰자는 겁니다. 활용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서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쓰고 있지만 그게 사회에 해악이 될 때도 있거든요. 아까 벌어졌던 인공지능 논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내놨는데 도움이 된 면도 물론 있겠지만 부작용이 훨씬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하는 순수하게 기술을 공익 발전을 위한 데 쓰는 5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또 별책부록에서 이런 기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그렇죠.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선생님 요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말 연초에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기업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경영 공부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법한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경영학 혹은 경영 공부는 뭐 어디 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MBA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잘 나가는 기업가와 기업을 연구하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많이 하려면 사람들 중에 옳은 일 한 사람을 많이 부각시키면 돼요. 그럼 따라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연말 연초에 힘을 북돋아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 별책부록도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삶의 우리 지혜가 될 수 있는 분야로 돌아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바르고 예쁜 말만 쓰는 AI에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트레일 블레이저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은 더 이상 비즈니스 목표와 주변의 사회적 이슈를 분리할 수 없다. 그들은 더 이상 성장 대 환원, 이익 창출 대 공익 증진, 혁신 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처럼 이분법적으로 비전을 정할 필요가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여야 한다. 돈도 벌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기여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둘 다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이유는 전과 달리 돈만 버는 기업을 좋아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또 하나는 직원들도 그런 회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최근에 그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네, 네. 막 SNS 같은 데서 어떤 기업은 상당히 그 추앙받고 어떤 기업들은 추하게 대접받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읽어주는 거죠. 이제 이 소비자들은 책은 다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책은 뭐 그런 걸 잘 표현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경영자가 되려는 분들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좋은 사례다. 어떤 최근의 경영 이론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궤도가 좀 바뀌는 걸까요? 예. 네, 심리학에서 프레임은 마음의 창을 의미하는데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를 느껴보는 시간, 사회심리학자인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출간된 지는 꽤 된 책인데요.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골랐고요. 프레임을 활용하는 방법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프레임에 활용당하지 않는 경계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서 이 책을 한번 선정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일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 AI도 더 예쁜, 더 좋은 말만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요.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프로. 프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뵙시죠.